안녕하세요. 책과 영화의 아지트 정글북의 주인장 북마존입니다. 오늘은 인기 무협작가 좌백의 좌백 무협단 편집을 리뷰하고자 합니다. 마음을 베는 칼이라는 멋진 부제가 붙어있네요. 처음에는 독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파고들 정도로 날카로운 작품이라고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더 좋았네요. 이 책에 수록된 5번째 단편의 제목이자 검술의 최고 경지인 신검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좌백의 아내인 진산 작가의 단편집 부제도 더 이상 칼은 날지 않는다였죠. 부창부수라더니 부제만 봐도 이들 부부 작가의 내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는 어디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단편이지만 대도, 혈기린 외전, 소림쌍괴 등의 작품을 통해 보여준 좌백의 힘있는 문체와 이야기 속에 내재된 깊이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 책 속에는 총 8편의 단편이 있습니다. 정통 무협 스타일 작품뿐만 아니라 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도 있고 무협이라고 분류하기엔 애매한 작품들도 있습니다. 좌백이 무협 작가로서 살아가면서 무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정의해 본 것들, 주류 무협에는 들어가지 않은 이야기들조차 부담 없이 쓴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단편은 어중간한 상태로 끝난다는 인식이 있어서 단편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좋은 작가들의 단편들은 장편 못지않는 짜임새와 기승전결 구조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서 예외적으로 좋아합니다. 진산과 좌백 부부의 작품이 그렇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 신자갱열전은 자갱열전을 새롭게 썼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리지널 자갱열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죠. 오리지널 자갱열전은 역사서 사기를 저술한 사마천의 저술입니다. 자갱열전 소개에 앞서 태사공 본인은 5명의 자객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조말로부터 형가에 이르기까지 5명의 자객은 자기의 의열을 성취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너무나 명백하며 그 의지를 바꾸지도 않았다. 그들의 명성이 후세에 전하는 것은 실로 그만한 이유가 있다. 신자갱열전에 등장하는 자객들과 비교해보면 이들은 자신의 사익이나 누구의 일방적인 부탁으로 자객행을 한 게 아닙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꾸거나 공동체의 정의를 구현하거나 신하로서 군주의 원수를 갚는 등 명확한 대의명분의 실현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이 다릅니다. 조말은 춘추시대 초기 노나라 장수입니다. 제 채널에서 조말의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으니 궁금하면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는 노나라 장공을 섬기며 제나라와의 전쟁에서 3번이나 패했으나 장공의 신임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나라가 노나라의 영토를 빼앗자 조말은 회담 장소에서 비수로 제환공을 위협하며 빼앗은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환공은 재상관중의 설득을 받아들여 영토를 반환합니다. 장군이면서도 자객이 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대담한 행동으로 뜻을 관철했다 해서 유명합니다. 전제는 춘추시대 오나라의 자객으로 충성과 희생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오자서의 첨거를 받아 오나라 왕자 광을 위해 왕인 요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왕자 광은 요왕을 제거하기 위한 연회를 개최했고 전제는 요리한 생선을 바치는 척하며 생선 속에 숨겨둔 비수 어장검으로 요왕을 암살합니다. 전제는 임무를 완수한 후 경호원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전제의 희생 덕분에 왕자 광은 왕위에 올라 오나라를 강대국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양은 춘추시대 말기 진나라의 협객이자 자객으로 죽은 지백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는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정신을 실천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예양은 원래 범씨와 중앙씨를 섬겼으나 자신을 평범하게 대우하자 지백을 섬기게 됩니다. 지백의 특별한 예우를 받게 된 예양은 충성을 다짐합니다. 지백이 조씨 가문에 의해 처참히 죽자 예양은 주군의 복수를 시도하지만 2차례 모두 실패합니다. 조양자가 왜 복수를 감행하는지 묻자 예양은 범씨와 중앙씨는 나를 평범하게 대했지만 지백은 나를 국사로 대우했습니다. 라고 답한 후 조양자의 의복을 요구합니다. 감동한 조양자는 자신의 의복을 주고 예양은 그 옷을 칼로 3번 내려친 뒤 목숨을 끊습니다. 예양은 충성과 희생정신의 극치를 보여주며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섭정은 전국시대 제나라 출신으로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아가던 중 엄중자와 알게 됩니다. 엄중자는 섭정에게 한나라 재상 협루를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섭정은 어머니 봉양을 끝내고 한나라로 가서 협루를 살해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남은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신원을 알아내지 못하도록 얼굴을 엉망으로 만든 후 자결한 겁니다. 좀 뻥이 섞인 것 같지만 그만큼 석정의 성정이 지독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작거리에 걸린 그의 시신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물보다 진한 게 피라고 누나 서병만은 보자마자 동생임을 알아보고 그의 의로운 죽음을 세상에 알리며 자결하고 맙니다. 그 동생의 그 누나네요. 마지막 자객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일 겁니다. 바로 진시황 암살에 실패한 비운이 자객 형가입니다. 그는 연나라 세자의 제안을 받고 목숨을 걸고 진시황을 암살하려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운이 따르지 않아 실패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당당했습니다. 사마천의 자객열전, 짧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좌백이 쓴 신자객열전은 과연 어땠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좌백 역시 사마천처럼 서두에서 신자객열전의 지필 동기에 대해 말합니다. 이제 새로 자객열전을 쓰는 것은 자객의 칼을 미화하려 함이 아니라 의열이 아닌 사욕을 위해 칼을 사용한, 그러므로 기념할 이유가 없는 자객들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마천의 지필 동기와는 정반대로군요. 신자객열전의 자객들은 충의와 대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자객행을 결정한 이들이기에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풀어놓겠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자객은 억만장자인 석장자의 외아들입니다. 석장자는 40이 넘어 얻은 늦둥이 외아들을 위해 뛰어난 무술가들을 불러 무공을 가르칩니다. 아이는 천부적인 재능까지 가진 터라 곧 강북제일인의 명성을 얻습니다. 석장자가 죽고 아이가 가산을 물려받았지만 재물 지키는 법을 몰랐기에 30이 되기도 전에 빚더미에 오릅니다. 매일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석씨에게 중년 남자가 찾아와 황금 1만 양의 살인 청부를 합니다. 석씨는 며칠 고민 끝에 청부를 승낙합니다. 석씨는 암살 목표를 감시한 후 상대가 안 되는 인물임을 파악하고 돌아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아내와 아이와 있기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 후 석씨는 살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서워서 앓기 시작합니다. 그는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청부를 의뢰한 중년인이 찾아오자 석씨는 시간을 더 달라고 합니다. 중년인은 시간은 충분히 주었다며 빗으로 석씨의 가슴을 찌릅니다. 죽어가는 석씨를 향해 중년인은 냉소를 머금고 한마디를 던집니다. 사람도 못 죽이는 게 무슨 고수냐? 고수는 칼을 빼면 반드시 베고 손을 쓰면 반드시 피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손을 함부로 쓰지 않았던 것인데 무술과 마음을 같이 닦는 이유가 이 때문이었던 것이죠. 석씨는 안타깝게도 마음을 닦지 못하고 무술을 모양만 배운 셈이었습니다. 진정한 무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좌백의 의도가 엿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개봉의 억만장자 제갈씨는 곽가 대업과 사소한 시비가 붙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더 컸지만 부와 권력에서 비교가 안 되는 상대에게 머리를 숙이고 나니 마음에 적잖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곽가를 혼내줄 방법이 없어 답답하던 차에 그의 집에 드나들던 무녀가 속내를 읽고 용한 무경남자 무당의 주법으로 곽가를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무녀는 그 대가가 작지 않다고 말을 이으려 하지만 제갈씨는 말을 끊고 무격을 데려오라 합니다. 사흘 후 찾아온 무격은 일을 시작하기 전 일의 대가에 관해서는 들으셨어? 제갈씨는 얼마를 달라고 하든 달라는 대로 주면 그만 아닌가? 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밤이 깊은 시각 후원의 재단에서 무격은 부적과 충문을 태우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벌써요? 진짜란 말이요? 제갈씨는 영 못 믿어온 표정을 짓다가 준비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여? 수고해 주신 대가요? 섭섭하지 않게 넣었어? 내가 요구하는 대가는 재물이 아니여.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의 목숨이란 말이여. 말을 끝낸 무격은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곽가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이 왔을 때 제갈씨는 손자의 주검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객 이야기의 주인공 장삼은 사천 사람입니다. 산속에서 나무를 벤 후 봄이 되면 나무들을 엮어 만든 뗏목 위에 집을 짓고 온 가족을 실은 후 강물을 따라 흘러갑니다. 반년 후 성도나 중경에 도착하면 뗏목과 실린 것들을 팔아 생필품으로 바꾼 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물길로 올 때는 반년이지만 육로로 가는 길은 3년 이상 걸리는 고된 길이었습니다. 장삼은 이 일을 평생 반복할 것으로 여겼지만 그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작업 중 부상을 입고 한 달을 쉬는 바람에 뗏목은 훨씬 부족했습니다. 아버지가 출발 직전 돌아가시는 바람에 출발 시기가 늦어 물길이 험해졌습니다. 뗏목 일부를 잃고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했지만 그나마 가족들이 무사해서 다행이었습니다. 동정호에 도착해서 안심하던 찰나 그날 밤 몰아친 풍랑에 뗏목이 산산조각 났고 막내만 남긴 채 온 가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상처 입고 굶주린 몸으로 아이를 안은 장삼에게 화상 한 명이 먹을 것을 주며 살고 싶으면 사람 한 명을 죽여주시오. 장삼은 막내를 살리기 위해 청부를 받아들입니다. 장삼은 화상이 가리킨 목표를 쉽게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장삼의 살인 때문에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지고 흩어지는 틈을 타서 화상은 원래 목표인 마차에 뛰어올라 마차와 승객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장삼은 화상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화상의 정체를 묻는 장삼에게 화상은 태연히 대답합니다. 목숨을 팔고 사는 장사치일 뿐일세. 이 시기에 화상처럼 목숨을 사고 파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의 주인공 강수재는 관리 집안의 자손이었으나 이인을 만나 무공을 익힌 뒤 무리민이 됩니다. 어느 날 동양 사람을 만나 어머니 혼자 힘들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과거 급제를 하고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강수재는 나이 30에 공부를 시작하여 8년 만에 전시를 준비하게 됩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간 강수재는 그동안 어머니의 생활을 지원해준 후원자를 찾아가서 원하는 바를 묻습니다. 후원자가 강남의 유협을 죽여달라고 하자 강수재는 유협을 찾아가 부하가 됩니다. 강수재는 3년 동안 유협 세력의 기강을 세우고 조직화함으로써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됩니다. 무장한 채 유협과 단둘이 있게 되자 강수재는 칼로 유협을 찌릅니다. 죽어가는 유협이 암살 이유를 묻자 강수재는 청부 사연을 이야기해줍니다. 유협은 청부자가 세력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 청부를 했으며 강수재 스스로 만든 조직 때문에 청부가 소용없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비웃습니다. 유협의 말대로 유협이 사후에도 그의 조직은 그대로 세력을 유지했고 청부자와 그의 조직은 유협의 조직에 의해 몰살하고 맙니다. 젊어서는 부모를 버렸고 나이 들어서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조차 이루어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봉양의 대가를 오히려 가문이 패망으로 갚았으며 가신의 신분으로 주인을 죽였으니 이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강수재가 불초자로 칭하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이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은 운칠기삼이라는 말처럼 최선을 다해도 그 결과가 최악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허무함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좌백의 신자갱 열전은 좌백 특유의 깊이 있는 서사와 위트가 돋보입니다. 정통 무협의 궤도에서는 살짝 비껴난 채 자객답지 않은 자객들의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자객이라는 직업적 정체성과 어쩔 수 없이 자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던 주인공들의 딜레마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갈등을 탐구합니다. 먼치킨 무협이나 액션 위주의 무협을 원한다면 실망할 수도 있겠으나 좌백 작품을 꾸준히 접한 독자라면 좌백 작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작품의 평점은 7.2점입니다.